안녕하세요. 올해 온라인 국제학술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통역을 듣기 위해 하단에 보이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한국어로 통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nd jetzt, meine Damen und Herren, darf ich Sie sehr herzlich nochmal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저는 요시무라라고 합니다. 저는 콘라드 아데나우어 한국사무소 소장입니다. 여러분의 참가하신 이 웨비나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1시간 반 동안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준비한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회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아마 독일 측에서는 이제 저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계실 것이고 한국 측에서는 한국어로 된 목소리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미나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형태로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뜻은 하지만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형태, 굉장히 매력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코비드-19에 관한 것입니다. 코비드-19와 헌법에 관한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위기 상황 시대에 있어서 민주적 법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게 될 것인데요. 예, 우리 아데나워 재단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주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4개의 발표를 가지게 됩니다. 예외 헌법에 관해서 그리고 예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하고 그리고 기본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훌륭하신 전문가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후에도 우리가 Q&A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Q&A 같은 것이 저에게 또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토론회는 일단 카이저 박사님께서 첫 발표를 하시게 되고요.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신 전문가이십니다. 네, 베른 훔벨 대학교 법대 교수님이고요. 예, 하이저 교수님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바입니다. 카이저 교수님께서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는 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김선택 교수님이십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저희 재단의 장학생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쾰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김선택 교수님을 우리의 이제 회의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선택 교수님께서는 헌법실무학회의 회장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에서도 각종 정치 관련된 기관에서도 그리고 법 기관에서도 일을 역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 측의 참가자로는 브렌너 교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권 수호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그리고 유럽 법학학회에서도 지금 많은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 하원의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견을 지금 같이 공유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강승주 교수님이십니다.
방승주 교수님께서는 하노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이제 교수님을 재직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그 이력을 전부 다 소개해 그런 시간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그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스콜러로서 하버드 대학을 에서 이제 상당한 시간을 보내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토론자로서 참가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요. 켈러만 박사님이십니다. 하노버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스벤 지프킨 박사님께서도 토론자로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주에 그 민주적 법치국가에 관련해서 발표하실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에서 오신 박진환 교수님께서 참가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진환 교수님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윤정인 연구 교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오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저희 재단의 파트너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고려대학교 전문대학원의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안효질입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헌법 이론 실무학회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의 이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모두 보셨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의미는 학술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양국의 저명한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공동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로 7년 차를 맞는 이 행사에서는 매년 양국의 전문가들이 학술적, 실무적 차원에서 중대한 헌법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토론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그 주제를 보면 역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게 기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 진행될 올해의 컨퍼런스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인류에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코로나 위기에서의 중요한 헌법적 문제들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컨퍼런스에는 한국과 독일의 유수한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독일 베를린 홈볼트 대학의 안나 베티나 카이저 교수님, 예나 대학의 미카엘 브렌너 교수님, 할레 브리텐베르크 대학의 스벤 지프켄 교수님, 그리고 바이에른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 게로 켈러만 박사님께서 각별히 참여해 주셔서 각별히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매년 애써 주시고 계시죠. 콘라드 아데나워 한국 사무소 토마스 요시무라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선택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방승주 교수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진환 교수님, 그리고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윤정인 연구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첫 한국 사무소는 1979년 고려대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특별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컨퍼런스입니다. 오늘의 컨퍼런스에서
매년 그래왔듯이 훌륭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ielen herzlichen Dank, Professor Ahn, für 예, diese Worte. 감사합니다. Noch 안유길 mal 원장님. in einem zweiten und einem kurzen Ergänzung 저도 다시 한번 아까 thematisch 말씀드린 auch, 것을 aber erstmal 보충해서 zurückgeben möchte. Die 그 Dankesworte an die Korea 환영사를 Universität 말씀드리려고 für die 합니다. 저는 일단 Zusammenarbeit, die wir geleistet haben in den 감사드리겠습니다. letzten Jahren, 고려대학교 측에 die wir auch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geleistet haben in der 몇 년 동안 Vorbereitung dieser 굉장히 많은 Konferenz 수고를 unter den 해주셨고 besonderen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를 Bedingungen, 준비하는 데 있어서 dass 굉장히 nicht gerade 많은 ein intensiver 수고를 Austausch 해주셨습니다. ist. Jeder weiß es in diesen Tagen. 네, Wie 그리고 besonders es ist, 오늘날 nicht 이렇게 nur 교류를 깊은 교류를 miteinander 계속 sprechen 유지한다는 können, 것이 aber 쉬운 dass auch 일이 das 아닌데 eine gute 이러한 Abstimmung 화상을 bedeutet 통해서나마 und wir das alles hier 이러한 so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konzentriert 매우 zu diesem 기쁘게 Thema 생각합니다. uns zusammenfinden. Ich glaube, 그리고 wir 우리가 haben ein 함께 sehr, sehr 집중할 수 gutes 있는 Thema 주제를 찾게 된 것에 매우 natürlich 기쁘게 auch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sollte uns 중요한 nicht nur wegen 주제라고 diesem 생각하고요. Tag 코로나뿐만이 heute 아니라 또 신경 써야 될 다른 Berlin 주제가 der 많다고 Bundestag 생각합니다. über 특히 das 오늘 같은 경우는 Infektionsschutzgesetz 베를린 그 sprechen, über das 분데스탁 하원에서 Bundesverfassungsgesetz und 지금 die 그 Reform. 이제 Und 기본권에 all diese 대한 Fragen 여러 가지 sind 되게 많은 natürlich 그 auf dem 토론이 있어 Radarpuls 왔습니다. der Zeit. 예, Das 우리 heißt, die Frage 무엇보다도 zwischen 굉장히 dem Währungsproblem 뜨거운 während 주제라고 할 수 dieser 있습니다. Rechtsstaat ist es 특히 우리 nicht 법치국가가 in der 큰 도전에 Krise, 놓여 aber wir 있다고 sind in einer 생각합니다. Krise und 우리는 Rechtsstaat 이러한 muss sich 위기에 bewähren. 놓여지게 Die 되면서 Instrumente, die dafür da sind, 무엇보다도 우리가 Grundrechte zu 어떤 schützen. Und 도구를 trotzdem 가지고 sehen 어떤 wir, 수단을 가지고 dass 법치국가를 diese 수호할 수 Tage 있는지에 auch 고민해야 될 an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Grundrechten natürlich 그렇기 Eingriffe 때문에 우리는 stattfinden, die gerechtfertigt sein 법치국가에 müssen. 있어서 우리가 Und 어떻게 gegenüber dem 기본권을 ist weder 침해하고 in 있는지에 대해서 Deutschland noch 고민할 in 때가 Korea 됐다고 an einem 생각합니다. Ende. 그럴 뿐만 아니라 Aber 한국 sie muss 또한 sich jetzt bewähren, denn es macht 어, die Demokratie aus. 이러한 기본권을 수호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어떤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법의 어떤 법이 어느 정도 건전한지에 대해서 시험하는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명백히 예외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어떻게든지 수호하면서 동시 모든 시민들이 같이 그 자유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이제 웨비나를 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그 이제 카이저 교수님께서 첫 번째 그 주제로서 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중요한 회의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발표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비상사태란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 것인가 그런 형태로 제가 여기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자, 그럼 이론적으로는 일단 이것이 어떤 형태인지 확실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증주의 관점에서는 각각의 그 법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상사태가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 재밌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유럽 대륙에서는 또 여러 가지 예외 그 상황이 있어 왔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중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통이 어떤 형태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런 예외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그다음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 헌법을 가지고 이 헌법에서 이렇게 주어진 예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계엄 사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기에 전형적인 역사적인 그 답변은 계엄 사태였다는 것입니다. 에타드 시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에타드 시지, 즉 계엄 사태에 따르면은 우리는 이것을 예외적으로만 그 정당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그것은 결과로서 다양한 기본권을 정지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행정권은 결국은 그 군대의 가장 높은 수권을 가진 사람한테 그 권력이 주어진 형태를 주어졌습니다. 네, 프랑스로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국가로 이것이 또 계속 퍼져나갔는데요. 프로이센이었습니다.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바이마르 헌법으로 이것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바이마르 제국 헌법이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에 함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보건 비상사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래서 물론 전통적인 비상사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계엄 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바이마르 그 상태의 어떤 개괄 조항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또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보건 상태가 이 전형적인 예외 상황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아니면 포함되느냐 여기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법은 무엇보다도 이런 예외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8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는 그 예외 헌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에서 바이마르 그 제국 헌법에 있어서의 개괄 조항과 그 다음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세기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계엄 사태에서는 다른 어떤 국방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 밖에 또 추가되는 것은 재앙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 상태에 대해서만 지금 기본법에서는 어떤 예외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법률 효과는 계엄 효과, 그 계엄 사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에서의 법률 효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기본법 정지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의 지금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보건을 위한 어떤 예외적인 헌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개괄 조항을 위한 어떤 보충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헌법의 어떤 개괄 조항을 우리가 거기에 어떤 참고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계엄 상황을 다시 한번 핸들했을까요? 지금 요시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독일의 그 하원에 의한 어떤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대부분 이에 의해서 많은 법령들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제5조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예외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국가적 범위의 전염병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HWO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3월 25일에 연방하원이 이러한 유형의 전염병 상황을 선포한 바가 있고 이 선포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 말하는 국가적 범위의 전염병 상황의 선언에 굉장히 중요한 법률 효과는 무엇보다도 연방보건부가 특정 지역에서 법령을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문헌에서는 감염보호법 제5조가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법적 보건 비상사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보건적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헬스 이머전시인데요. 이것은 헌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연방 하원에 의한 감염을 보호하는 법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염보호법 28조 그리고 32조에 따르면은 각 연방주가 감염병 퇴치를 위한 법령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전염병 퇴치라는 것이 사실상 정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방주는
여러 가지 법령을 발표했고 여러 번 수정했고 그리고 각각의 조건 그리고 상황에 맞게 계속 조정해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록다운 봉쇄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각각의 연방주에서 발표된 그 코로나 법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로 포인트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상 권한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 비상 사태 권한은 해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상에 관련된 헌법적 비상사태 유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방보건부 장관은 감염보호법 제5항에 따른 새로운 법령 제정 위헌권을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염보호법 제5조 2항에 따라서 연방보건장관에게 할당된 법령 권한이 혹은 국가적 범위의 전염병 상황이 설정되는 즉시 연방보건장관이 제5조 2항에 언급된 특정 연방법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약법이라든가 이런 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헌에서는 이 새로운 5조를 굉장히 논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규범은 헌법적으로 의심이 가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거의 합헌적이지 않다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문헌이 지금까지 그 다음에 발표된 여러 가지 문헌에서도 지금 정치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5번째 포인트로 오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외 헌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예외 헌법이 헌법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가? 그럼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예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외 헌법의 안에서냐 혹은 예외 헌법에 관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중요한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실증범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헌법의 정지, 기본권 정지로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그러한 그 정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헌법을 예외로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카이저 교수님,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가게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마지막 그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법적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기본법의 훼손 혹은 왜곡에 대해서 좀 더 염두에 둔다면은 좋은 그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중간에 중단을 드리게 된 것은 굉장히 지금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지금 예외인가 그리고 어떠한 것이 예외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그 헌법적인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 주실 분은 김선택 교수입니다. 김선택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시며 한국에서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알려드릴 바가 있습니다. 똑같이 10분 시간을 드립니다. Professor Kim, wir können Sie noch nicht hören. Sie müssen sich einmal. 김선택 교수님, 지금 교수님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Jetzt 죄송합니다. müsste es gehen. 지금 카이저 교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 그 독일의 상황이 독일이 지금 그 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이 아주 고전적인 그 이 위기 상황의 대응 방식하고 사실은 독일의 그동안의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고전적 상황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 거기서 발생한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전적이라는 우리 고대 로마식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대 로마의 그 독재관 모델,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뭐 마키아벨리나 루소 이런 사람들이 그 뉴 로만 모델로 만들었고, 후에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그 모델을 보면 결국 그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임기를 주고 전권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일단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사람과 비상사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분리하고 또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뭐 이런 모델인데, 그 모델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독일 상황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컨대 지금 독일 연방 하원에서 공중 그 보건 위기 사태를 뭐 선언하고, 그래서 실제로 또 권한은 또 정부의 보건부 장관에게 거의 다 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에 법률로 일단 아주 일반 조항적으로 규정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라고 주에 그 명령권이 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과 주에 있는 그 법규 명령권 가지고도 커버할 수 없을 때 기존의 법률과 다른 그 어떤 명령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 양수판 그 보건장관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잘 보면 우리가 입헌적 독재라고 말하는, 또는 그 슈미트가 말하는 코미사르시의 딕타토라고 말하는 그런 유형의 모델과 거의 같은데, 법 형식적으로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한 거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전체 그 모습은 잘 짜보면 이 시스템은 대단히 비슷한데 법 형식이 잘 안 맞아서 우리가 이제 이게 잘 이제 뭐랄까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이죠. 오늘 독일에서 분데스라트에서 연방상원에서 다시 그 제3차 감염병 방지 법률 그 긴급 심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법 절차를 단축해서 긴급 심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게 글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하고 독일이 비슷한 측면이 뭐냐면, 헌법에 규정된 그 긴급 상황에 관한 그 요건에는 잘 안 맞는데, 이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잘 안 맞죠. 안 맞으니까 헌법을 동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헌법을 벗어난 형태의 초법률적인 뭐 비상사태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바이마르 시대 그 제48조 경험한 거나 33년에 그 수권법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선을 벗어날 수도 없으니까 기존의 법치국가적 법률에 입각해서 이걸 이제 카바를 이제 잡아보려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상당히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이제 이따 우리 동료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라고 보고, 저는 한국 부분을 조금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한국에는 헌법 76조와 77조의 그 긴급 명령권 조항과 아까 카이저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계엄 조항이 있습니다. 마셜로 조항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요건이 안 맞아요. 안 맞고, 저희는 사실 특히 긴급 명령권 조항을 뭐 발동할까 말까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국회가 집회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가 어쨌든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발동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헌법상에 긴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던 것이고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 아주 안 좋은 헌정사, 뭐 군사 쿠데타도 있었고 군사 독재도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아주 남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1987년에 민주화된 이후에 긴급권 발동은 딱 한 번뿐이었고, 긴급 명령권 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한 비상 상황이 와도 한국에서 긴급 명령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행정부 수반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쓴 후에 아마 최후에나 한번 그 고려를 해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그 메르스나 사스를 이미 겪었어요. 한국은 과거에 겪으면서 이 대처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법을 제법 자세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사실 메르스 사스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법률, 감염병 예방법률을 수차에 걸쳐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독일법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저희는 굉장히 자세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합니다. 뭐 격리시키는 거, 입원시키는 거, 그다음에 뭐 그 뭡니까? 그 위치 정보 추적하는 거, 동선 확보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독일 정부가 내놓은 제3차 감염병 예방법률에 나오는 그 조치들이 이미 한국 그 감염병 법률은 다 있습니다. 거의 다. 그보다 더 자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을 두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이 조항들이 그럼 과연 법률로 가능한 거냐, 애초에 이런 조항을 두는 게. 그다음에 이런 조항에 입각해서 우리는 질병관리청이나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 뭡니까 시도지사가 명령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명령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헌법의 긴급권 조항을 근거로 했으면 그 긴급권 조항에 의해서 정당화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긴급권 조항을 근거로 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없이 헌법의 일반 조항인 우리는 37조 2항입니다.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 조항에 의해서 정당화돼야 되는데 그 기본권 일반 조항은 독일하고 똑같은 법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법률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법률은 당연히 본질성 이론에 따라서 핵심적인 중대한 기본권 사항을 규정해야만 되는 것이고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 아시다시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인데 과연 이 기준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독일은 지금 포괄 조항을 둬서 문제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아까 지금 번역은 개괄 조항을 하시던데 일반 조항으로 번역하세요. 일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인데 제너럴 클라우즈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항을 뒀지만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진행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자세한 조항을 둬도 여전히 개괄적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일반적이 돼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자세한 규정을 두었다가 빠지는 건 또 어떡할 거냐. 또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도 너무 많이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실 중요한 건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하고 입법부하고 행정부에게 우선적인 그 판단 여지, 재량 여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국 이게 이제 헌법 위반 문제가 돼서 사법부로 결국 오지 않습니까? 독일도 보니까 11월 초에 벌써 1,700여 건이나 소송이 걸려 있던데 한국은 거기보다는 훨씬 덜하죠. 숫자는 적지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법관이라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인도 모르고 Professor Kim? 짧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엔 결국 사법 유예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1955년에 콜라디 헤세 교수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법 판결을 너무 성급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이 좀 유예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든 정부든 법원이든 고도로 절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Ich danke Ihnen auch, dass Sie sich auch hier auf den Punkt.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주제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면서 새로운 예외는 무엇인가 또 새로운 상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생각보다 더 새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도 굉장히 좋은 잘 준비가 된 것도 생각은 들지만 여기에 그 법적인 그 상황이 어떤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또 같이 어떤 그 예방적인 그런 조치를 해야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브레너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고요. 브레너 교수님께서는 지금 코비드19와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10분을 드리겠습니다. 브레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요시무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회의에 참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화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아는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화상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코비드19 그리고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주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마 뉴스를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2만 명씩 좀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떤 출발점은 사실상 국가적 범위의 어떤 전염병에서의 어떤 기본권 제한입니다. 카이저 교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죠. 예, 3월 25일에 이 법이 통과가 되었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가적 범위의 전염병 상황이라고 우리가 다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법적인 형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집행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어 온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저는 일단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코로나가 올해 연초에서 일어났을 때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본권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로나 법령을 통해서 그랬었죠.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많이 취해졌는데 사실상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 금지 상황이든 아니면은 상점을 문을 닫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대중교통을 아예 봉쇄해버리든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자신의 어떤 제2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름부터 대충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법적 혼돈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기본적 제한적인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법원에 의해서 전혀 다르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를 들어서 봉쇄 조치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숙박 금지에 관한 것인지 법원들은 한 번은 이렇게 다른 한 번은 또 다르게 이것을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혹은 합치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런 어떤 법원적인 혼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권적인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정도의 지침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기본권 제한적인 조치에서 결국은 어떤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등의 노선은 모든 것이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 혹은 기본권 수호의 법 이익의 대상이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시민의 자유냐 혹은 시민의 보건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었죠. 그리고 이것이 호텔 주인이든 아니면 식당 주인이든 아니면 피트니스 헬스장 사장이든 그것이 어떤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형량을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비례성 원칙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비례성 원칙을 잘 적용할까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고요. 새로운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새로운 점입니다. 지금까지가 우리 이러한 상황 전혀 이런 정말 수준까지는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모든 사회 계층에 모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특별한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러한 바이러스의 영향이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많은 결정이 결국은 소위 말하는 묻마숭, 즉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무지의 근거를 두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번 상황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정말 어느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모두 무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웠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 초의 어느 정도 감염자 수가 낮았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비례성 원칙을 지킬 수 있었을 때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가 1일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넘어가는 상황은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례성 원칙을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진지하게 좀 더 참 심도 깊게 고려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 또한 그렇게 결정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올해 초에 내렸던 결정과 지금 하반기에 내렸던 결정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비례성 원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례성 원칙을 조금 더 옆으로 차치하고 이것이 결국은 어떤 세 가지 측면을 가지는가를 들여다본다면은 우리는 이것은 적합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적절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적합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성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그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어느 정도 적합했는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조치들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접합성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을 문 닫게 하는 것이 적합한가?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호텔이 정말로 그 정도로 감염에 큰 책임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법원에서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불확실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판결을 본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를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이제 그 학교가 지금 다시 문을 닫았죠. 그런데 어느 정치가 혹은 생물학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완전히 문 닫지 않고 뭐 교차적으로 뭐 학년을 등교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좀 약간 완화된 조치도 취할 수 있었다라고 반대와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의 폐쇄는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많냐면은 개인의 어떤 기본권이 좀 더 중요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연초보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세 번째 특성인 적절성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도 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우리가 처치할 때 코비드-19에 굉장히 심각하게 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을 중환자실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리가 비례성 원칙과 함께 적절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더더욱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권 제한적인 이러한 것에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팬데믹의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연성을 가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 사정이 다르게 적용이 될 것인가, 폐쇄 그 조치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의 상점 종류뿐만 아니라 또 시간에 따라서 이전에는 폐쇄했는데 오늘은 폐쇄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등의 서로 다른 유연성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팬데믹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초에는 비례성에 합치한 것이 9월 달에는 전혀 합치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기본권 침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비례성 원칙은 그 팬데믹 시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제한 허용에 대한 기준으로서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비례성 원칙은 법치 원칙을 고려하기 위한 굉장히 명확한 구조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성, 필요성, 그리고 적합성, 그런 측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수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라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을 갖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랜더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비례성 원칙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맞다고 하냐면 문헌에서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비례성 원칙은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아주 훌륭하게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부분에 언급도 굉장히 훌륭한 언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떤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저희도 지금 시간 제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느 정도가 지금 적절하고 어느 정도가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 중간에도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을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 10분은 방승주 교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한국 측의 측면에서 기본권 제한은 어떤 상황인지 발표하시겠습니다. 방승주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방승주라고 합니다. 콘라드 아데나우 재단하고 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헌법실무연구회하고 함께 이렇게 여러 우리 독일 교수님들과 함께 또 우리 한국 교수님들과 함께 코로나와 헌법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매우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허용된 그 시간이 지금 10분인데 지금 제 컴퓨터의 시간이 4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아까 48분부터 시작했으니까 58분 내지 59분 정도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이저 교수님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주어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제 발표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독일 교수님들, 동료 교수님들의 그 글들도 제가 좀 걸어 읽어봤고 또 지금 토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점적으로 그 질문 중심으로 제가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나머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 과정에서 심각하게 제한되는 그 기본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독일 교수님들께서도 잘 말씀하셨고 또 김선택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감염병 예방법 이라고 하는 이 법률을 통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지금 기본권 제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환자가 발생한 것은 금년 1월 20일이었어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면서 최초로 코로나가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3월 4일로 해가지고서 소위 코로나 3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감염병 예방법 하나, 그 다음에 검역법, 그리고 의료법, 이 세 가지를 국회에서 신속하게, 다시 말하자면 21대 국회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난번 4월 15일 날 새로 총선을 했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인데, 그 21대 국회 이전인 20대 국회 때 이미 이 3법을 다 통과시켰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은 뭐 이 감염병 예방법은 우리 김선택 교수님이 아까 다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검역법 개정 관련한 거는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내국인 등이 있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입국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 그 개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현재로서 지금 150병상 이상의 의료원 규모의 대규모 그 병원들의 경우는 이러한 그 감염병을 이제 다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갖다가 정부에 사실은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자발적으로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면제하기도 하고 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150병상 이하에 있는 소규모 병원들의 경우는 이렇게 통제하에 놓이지 않게 돼서 이게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세 가지 법을 가지고서 우리 국회 또 입법부는 현재의 우리 김선택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위기 상황을 아주 잘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기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까 우리 헌법, 대한민국 헌법 76조나 77조에 소위 계엄 사태라든가 긴급 재정 경제 명령과 같은 이런 예외 사태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카이저 교수님 이 글도 제가 읽어봤었는데, 아까 좀 그 번역이 약간 좀 그 오류가 있게 이제 번역이 됐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이런 감염병으로 인한 이 예외 사태, 이것은 결국엔 헌법 내적인 예외 사태다, 이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이저 교수님이 이 구분을 하셨던 것은 헌법으로부터의 예외, 헌법으로부터의 비상사태냐, 아니면 헌법 내적인 비상사태냐, 이것을 이제 구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이러한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한 여러 이 감염 사태, 뭐 독일은 우리보다 유럽이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카이저 교수님도 역시 이것은 헌법의 내적인 하나의 뭐 독일 그 기본법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여러 뭐 긴급 사태라든가 그 밖에 방해 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좀 예외적인 상태에 해당하기는 한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하에서 분명히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제정자나 개정자가 틀림없이 예상 못했을 거라고 보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거를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조항은 76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재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긴박할 때, 국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이럴 때에는 대통령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버금갈 만한 그러한 긴급 재정경제 명령 처분까지 이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국회가 소집이 가능할 경우에 국회가 소집한 즉시에 그거를 이제 승인을 하도록 돼 있고, 승인하지 않으면 그거를 효력을 상실하고 기존의 법률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7조의 그 예외, 말하자면 그 이 계엄에 관한 이 부분은 전쟁, 사변인 것이죠. 전쟁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또는 그에 준하는 이 사태가 있을 때 병력으로서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77조에도 이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의료, 또 이 의학적인 이러한 예외 사태, 이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김선택 교수님과도 의견을 이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결국엔 입법자는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대처했는가? 저는 법률로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김선택 교수님이 37조 2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소위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법률 유보 조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 어떤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아까 감염병 예방 등 3법에, 코로나 3법에 다 규정을 해 놨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게 너무 강제적으로 검사를 시키기도 하고 격리시키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는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확진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까지도 강제 격리 내지는 검사, 그다음에 입원, 또 치료까지도 이제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김선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선 추적, 위치 정보 확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본권들이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최근에 감염병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 모여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단체장이, 말하자면 지방정부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거기서 집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엔 이제 이것이 너무 위헌성 있는 것 아니냐, 기본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아까 브레너 교수님께서 이 비례 원칙 심사와 관련한 그 얘기를 잘 해주셨고, 우리도 역시 이제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집회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서 집회 금지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8.15 광복절 때의 집회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이 일부 인용을 해주기도 했으나, 그로 인해 가지고서 2차 감염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개천절 집회라든가 한글날 집회 같은 거에 대해서도 집회 금지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자 행정법원은 이제 계속해서 기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 없다. 감염병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까 브레너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비례 원칙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심사 가능하고, 이 비례 원칙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감염병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상당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감염병에 확진된 환자는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해자이기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가해 또는 이러한 감염병으로 인한 가해가 됐을 때 국가는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발동을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기본권 보호 의무 하에서 우리가 요청이 되는 과소 금지 원칙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소 금지 원칙도 좀 더 실질화시켜서 좀 더 효과적이고도 적정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좀 실질화시켜야 된다.
비례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Professor Bang, herzlichen Dank für diesen Vortrag. Ich glaube, es wurde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떠한 법들을 토대로 지금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어떠한 기본권들이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의 의견에 대해 또 동의를 하시고 또 토론거리를 많이 던져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네 분의 발표를 다 들으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제 비교가 뭐 여러 가지 한국과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도 해보시고 또 많은 질문들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토론 시간은 김재영 변호사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김재영 변호사님께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재영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도 역할이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봤을 때 지금 한 40분 정도 되니까 그 두 주제를 나눠서 20분씩 예,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제로 코비드-19와 예외 헌법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예외 헌법의 권위자인 카이저 교수님의 그 발표를 끝까지 못 들어서 좀 되게 안타까웠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이 토론 시간을 빌어서 교수님의 또 예외 헌법에 대한 식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말이 빠른가요? 아니죠? 카이저 교수님과 김사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두 분 모두 코비드-19가 초래한 그 위기 심각성 그리고 그런 위기의 헌법적 수단을 통해서 또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카이저 교수님께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헌법 규정 전체를 예외 헌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예외 헌법은 헌법의 예외가 아니라 헌법 안에서의 예외를 말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김선택 교수님께서는 정상 상태와 예외 상태, 규범과 예외의 이분법적 영역 설정은 배척을 하되 그러한 이분법이 가리키는 문제의식, 특히 그 긴급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독일과 한국에서 감염병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조치들이 가지는 그 헌법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순서들은 그 패널 그 순서대로 하는데요. 포스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지프겐 박사님 먼저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윤정인 교수님, 그 다음에 켈러만 박사님, 박진환 교수님 이 순서대로 지정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프겐 박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바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또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학 학자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서 법학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어떤 의견을 하나로 잇는 것이라고는 할까요? 제가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측면을 제가 하나로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지금 또 토론에도 좀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카이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바로 예외 헌법적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감염 예방법의 법에 대한 예외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것을 우리가 실행할 것인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실행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각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연방주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 감염법을 실행하는 연방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상황이 확실히 우리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방 정책에 따른 연방 어떤 구조에 따른 그러한 그 권력 분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권력 분립을 어떤 국가적 상황에서 본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충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중앙 집중적인 국가에서 했던 그런 실행과는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카이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공공적인 기본법 제안에 대한 공공적인 어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초반과 지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된다면요. 일단 브레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의 비판, 즉 초기에서 있었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비판과 우리가 지금 판결에 대한 결과와 이것을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브레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른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세 번째 단계가 벌써 돌입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와는 또 다른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법원, 또 다른 편에는 공공의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카이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비판 중요하다, 토론 중요하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부분의 비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법원이 아니라 공공에서 관한 것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책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문가로서의 책임 말입니다. 우리가 비판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가지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은 답변을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우리 카이저 교수님. Ja, also ich kann Herrn 네, 저도 지프켄 박사님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연방제 국가에서의 권력 분립은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선택 교수님께 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재 방역 노력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입헌적 독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헌적 독재에 대해서 바이마르 시대에는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조금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주의를 통한 권력 분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들이 있고 또 법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권 또는 긴급 명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조금 비교하기 바이마르랑 지금 독일 현재 상황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학에 대한 비판은 사실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방어적이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법학계가 내놓고 있는 비판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어적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집회금지에 대해서도 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 발표됐던 여러 코로나 법령 같은 경우 브레멘 주에서 그랬습니다. 집회를 완전히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법원들이 한동안은 브레멘의 이런 결정을 굉장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것을 끝을 냈고요. 헤센의 경우에도 이러한 집회 금지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집회 금지는 결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조치였고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법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조치들 같은 경우는 목표했던 것보다 사실 더 많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질병보호법 제5조 같은 경우에는 힌덴부르크 조항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힌덴부르크 같은 경우는 히틀러가 권력을 쥐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문제는 사실 언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목소리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확성기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언론을 통해 과도하게 크게 들려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이한 사람들의 의견들은 오히려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힌덴부르크 조항이다라는 그런 표어가 언론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결국 스티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론이라기보다 개개인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선택 교수님.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외 상황을 예외 상황이라고 규정짓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예외 상황인 거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독일에서 3월 초에는 이게 독감 정도밖에 안 되는 별로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쪽에 의견을 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바이러스 전문가니 의료인이 해서 수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다 전문가들이 정확한 진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아까 브레너 교수님 말씀 맞다나 봄철에 심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비례 원칙을 적용하고 여름 이후에는 또 많이 완화되니까 거기에 맞게 또 비례 원칙이 조정되고 이제 가을이 와서 또 심해지니까 또 조정된다면 계절마다 비례 원칙이 모양을 바꿔 나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이 법적 판단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을 우리가 예외 상황이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를 극복한 아마 2022년쯤에는 과연 이런 식의 변형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드라마타이즈하면 안 되죠. 너무 극적으로 만들어서 불안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무슨 크게 종말론적인 세상이 망할 것쯤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그러니까 예컨대 파괴해서는 안 될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예외적이라는 상황은 예외적으로 규정을 줘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남아있는 문제죠. 우리가 이거를 입법이나 행정이나 사법을 통해서 종래 해오던 그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이 안에 실질을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너무 이거를 예외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법 운영, 오히려 불리한 효과,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 5분이 남았는데, 그러면은 윤정인 박사님, 켈러만 박사님, 박준환 교수님 세 분 중에 한 분만 토론하시고 나머지는 두 분은 또 이제 다음 주제에서 토론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그러면은 한 분,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혹시? 방승주 교수님? 손 드신 거예요? 방승주 교수님 지금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정 토론자분들이 지금 질문을 할 차례가 아닌 경우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정 토론자 순서니까 잠깐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면 윤 교수님 하시겠습니까? 질문?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일단 저는 두 분의 문제의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지금 예외 헌법과 예외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이저 교수님과 김선택 교수님의 두 분의 문제의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카이저 교수님의 책을 읽었고, 제가 재미있게 생각한 것은, 물론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그 예외 헌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장치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에 접해서 봤을 때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기본권 제한들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이 맞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굉장히 광범하고 구체적인 기본권 제한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또 독일에서는 이게 또 일반 조항으로 제너럴 클라우즈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이 감염병 예방법 28조 A항이 또 개정되어서 한국과 같이 굉장히 개별적인 조치들, 광범하고 아주 굉장히 강한 조치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일반 조항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너무 광범하고 강력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어디까지 수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이것이 긴급 상황이 아니다, 이거 정말 헌법에서 어떤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 전제를 계속 유지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브레너 교수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비례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헌법재판소가 비례성 원칙을 이랬다 저랬다 적용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정당화하는 어떤 논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일단 카이저 교수님께서 먼저 답변하시고요. 지금 브레너 교수님에 대한 질문은 다음 주제에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Ja, also wenn ich es 네, richtig verstanden habe,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염보호법 28조 A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기본권 제한에 사용이 된 것이 맞습니다. 독일은 이제 뭐 판결이라든지 또는 문헌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28조는 사실 코로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사실 아주 딱 맞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조항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주들이 이 법을 근거로 굉장히 포괄적인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 이유는 연방 하원이 어떠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지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28조만 가지고는 충분하게 근거로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압박 속에서 연방 하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감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무라 소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이 새로운 28조 A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조항이 도입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28조의 그런 일반 조항으로서 갖는 문제들이 조금 극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28조와 관련해서도 잘 맞는 그러한 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1차 감염 확산기에서는 감염보호법 28조 그러니까 일반 조항을 인정하겠다라고 법원이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의회가 이 일반 조항을 좀 더 구체화시킬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회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비드-19와 기본권 제한을 주제로 해서 브레너 교수님과 방승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코비드-19 방역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팬데믹 시대에서도 그 비례성 심사는 기본권 제한의 허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윤정인 박사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게 브레너 교수님께서 예외적인 상황의 기간, 그다음에 형성 재량의 범위, 조치에 대한 사법적 검토의 강도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 요소는 비례성 원칙의 필수 요소가 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팬데믹 시기에서 비례성 원칙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레너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그 우리 켈러만 박사님, 그다음에 박진환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Ja, vielen Dank, Herr Kollege Kim. Ich denke, dass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다목적 무기처럼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유효한 것으로 사용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른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무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조치를 위한 어떤 구체성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가능케 하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연방하원에서 자문을 할 때
그 비례성에 좀 더 다른 어떤 유형을 주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5개 혹은 16개 정도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이 있었죠. 숙박 금지라든가요. 하지만 이 입법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이 비례성에 조금 더 연결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법제를 이렇게 제정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기도 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형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비례성 원칙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례성 원칙이라는 것은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어떤 형태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조치들이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영원할 수가 없고 어떤 시간적인 어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일몰조항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허용되기도 하고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기도 있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는 비례성 원칙은 저는 그래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법치적인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필요성 그리고 그 감당 가능성 그리고 적성성에 있어서 전 모두 잘 들어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서의 도전은 지금까지 없었던 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바이러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법치적뿐만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요. 법치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유연성에서 적절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원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원은 하지만 각 연방주가 가진 그 의견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이 가진 그 연방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 연방주가 뭐 메클렌부르크 포퍼르는 주라든가 어떤 다른 헤센주라든가 어떤 주가 지금까지 가진 어떤 전통적인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이 또한 비례성 원칙이 얼마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각 연방주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정말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비례성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바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켈러만 박사님. Ja, meine Damen und Herren, viele Grüße aus 네. der Akademie für politische Bildung. 이곳 투칭 정치교육 아카데미에서부터 여러분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는 지지하고 싶은 것은 바로 비례성 원칙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려운 조건들과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상황이 특정 분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를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울증의 문제라든지 또는 가정폭력의 증가 같은 문제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도 않는데요. 이런 문제들까지도 더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시간 요소라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바이에른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입법권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쪽에 그런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성 원칙은 관련해서 저는 과연 어떠한 정치적
힘이 이 원칙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례성 원칙은 누가 이행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연방 하원이 조금 더 브렌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성 원칙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 비례성 원칙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지금 이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기준적 조치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조치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간 어떤 대안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례성 원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그 박진환 교수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만나 뵙고 또 이렇게 학술적 토론을 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본적 관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게 뭐죠? 기본권이란 건 국가가 개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보호를 해주는 헌법적 수단입니다. 헌법적 도구인데 사실상 이 코로나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감독 그리고 시민에 대한 감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사실상 이게 시간적, 공간적 모든 면에서 이게 정당화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특히 작년에 뭐 김선택 교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자분들이 그 독일에 가셨을 때 그때 독일의 유명한 그 한스 위리겐 파피어 교수님 쓰신 이제 논문을 2017년도 쓴 논문을 읽어보면 사실상 이런 이제 디지털 계절샤프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의 어떤 정보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국가 그리고 또 사회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또 당시에는 테러 방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정당화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2007년도에 보면은 그 정보 기술 체계로부터 어쨌거나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뭐 그런 기본권까지도 사실상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도출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보호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게 약화되느냐 심화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단계가 달라진다고 아까 브렌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번 1학기 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독일에서 나온 그 코비드 19과 이제 기본권과의 관련 논문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기 나온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이 법의 지배가 유지되고 법치국가적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비례성 심사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비례성 심사의 과정에서 그 실제적 조화의 원칙, 프락티시 콩코단츠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술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또 감동을 받았고 또 독일의 상황이 상당히 잘 진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도 뭐 잘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한국이나 뭐 독일의 경우에서 사실상 이게 이제 뭐냐면 뭐 이게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라는 어떤 그 중대한 그 법익을 위해서 이 코로나의 그 감염병 의심자 그리고 이제 감염병 환자 이 사람들이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특히 이제 감염병 환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병원을 이송되고 특히 이제 그 독일의 법률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그 자가격리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조치나 그 다음에 정보 공개 기타 뭐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사실상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그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헌법에서 기본권이 정지되는 예외 상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예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독일 기본법 115조 뭐 채라고 합니까? 시 제2장에 이제 국가방위 사태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헌법 상태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중요한 개인의 어떤 그 정보나 이런 것은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를 위해서 제한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이야기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 보면은 뭐 그 기본권 제한의 중요한 원칙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실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그 입법자가 그 결국에는 이제 보호무 선택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그 형성의 재량을 갖지만, 그 재량이란 건 헌법적 한계에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헌법적 한계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기준 하에서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존의 헌법 이론에서는 가소 보호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식 운터마스 페어보트를 이제 적용하는데, 과연 그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예외적인 상황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비례성 원칙의 문제로 결국에는 이제 비례성 원칙은 결국엔 뭐죠? 이제 그 대다수의 어떤 국민이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들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는데, 이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소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를 해주면서 어쨌거나 감염병을 예방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제가 좀 원래 초에 이제 읽은 뭐 독일의 두 변호사님의 논문을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코로나 대응 소치의 어떤 한계성, 그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중대한 기본권 침해, 개인의 어떤 중대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는 이제 기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예외적인 조치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브레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적정성의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적합성이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아이그네트하이트, 이 단계에서는 뭐 그 기하는 수단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필요성의 단계겠죠. 필요성의 단계에서 결국에는 가장 약한 제한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뭐 자가격리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뭐 그 다음에 병원에 수용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환자들의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법의 집행 단계에서 이제 가장 뭐 약한 수단, 뭐 이런 부분하고 이제 결국 이제 비례성의 원칙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뭐 이게 또 이 코로나와 관련되는 이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시시각각 변할지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뭐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또 변형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주시를 해주고, 결국에는 이제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주고, 결국에 또 국민들은 그런 상황에서 적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국가가 최대한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수단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브레너 교수님한테 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필요성의 단계에서 과연 이게 대안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지, 이 코로나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법익의 균형성은 사실상 이 세 가지 기준들이 도저히 적용될 수 없을 때 최후에 고려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법익의 균형성이 한 게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과연 이제 그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그 독일이 초기에 상황이 좋았을 때하고 이 나빴을 때 상황이 된다면, 결국 이제 뭐 아까 거기 카이조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독일의 좀 심각한 상황,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우에 이 동절기의 상황이 좀 심각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예외적 헌법이라면, 예외적 헌법 상황이 도래한다면 결국에는 이 비례성 원칙도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형적으로 적용되지, 단지 내용만 달라지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나름 시간 관리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지금 많이 몰렸습니다.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브레너 교수님 짧게, 그러면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축구도 시간 제한이 있지만 추가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40분을 지키려고 했는데 좀 어렵게 됐습니다. 브레너 교수님 짧게 답변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필요성에 있어서는 항상 대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완화된 것은 없을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저는 항상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적용한 조치가 필요했는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기본권을 덜 제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지금 28A조에 관련해서는 입법자들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많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완화된 조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입법자 혹은 법령 제정자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비례성을 넘었을 때는 당연히 법원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비례성을 침해했는가에 대해서 심사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걸어진다고 제동이 걸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밖에 대변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방승주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짧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사회자님의 지금 말씀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자, 제가 좀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엔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이게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다 불확실하고 잘 몰라요. 이거는 입법자도 배워야 되고 정부도 배워야 되고 국민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알지 못했었던 이러한 사태를 만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 이 가치가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국가는 이제 고민을 할 것인데 브랜너 교수님이 시간적 요소를 잘 말씀을 하셨듯이 모든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되게 되면 그거는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입법자도 적응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판사들도 비례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을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때 입법자 입장에 서서 그때 그 시점에서 자기가 판단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제기가 됐었던 우리 헌법소원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해서 위치 추적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지금 제2차 감염 재유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태원 모 클럽에 들르지도 않고 인근에서 밥 먹고 갔었던 친구들 4명 중에 2사람에게는 말하자면 서울시장과 또 질병본부 이런 데서 이제 문자를 해가지고 가서 확진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통보가 갔고 나머지 2사람은 통보가 안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를 받고 불안에 떨다가 말하자면 가가지고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 감염병 예방법을 자세하게 봤더니 자기는 의심 환자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통화에 관한 그러한 기록을 입수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문자를 보냈는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한 거예요. 이 사건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번 광화문 개천절 집회인지 아니면 10월 9일 날 한글날 집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집회를 시민단체들이 하려고 하자 아마 보수단체들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인산성을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빗대어서 경찰이 차벽을 광화문 광장에다 전부 둘러가지고서 그것을 철저하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헌법소원 사건이 제기가 됐거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면 앞에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의심 환자의 범위에도 자기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법률 유보에도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장의 조치는 과잉하게 자기 자신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의 차벽 설치 같은 경우 집회를 금지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이렇게 인간띠를 해가지고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도 될 텐데 차벽까지 설치해가지고서 너무 집회를 갖다 거의 하지 못하게 하면 이거 너무 과잉한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건과 관련해서 저는 비례 원칙을 좀 적용을 해 보면 앞선 그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본다면 의심 환자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제2차 감염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당국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입법자가 광범위하게 약간 일반조항적 성격 비슷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시민의 생명과 이러한 그 보건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일부 약간의 기본권적인 어떤 제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입법자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벽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인간띠 가지고서 이렇게 막았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경찰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부딪혀 가지고서 서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서 호흡을 하게 돼서 그 사람들도 다 감염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비례 원칙에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때의 경우도 좀 비례 원칙과 관련해서 좀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걸릴 때까지 그것을 충분하게 좀 쌓을 때까지는 좀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대처, 이 예외 사태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다. 그것이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일환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토론 사회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를 우리 요시무라 소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재영 변호사님 사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적인 요소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요. 시간적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오늘 다루었는데요. 집켄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들, 코로나19와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심도 깊게 발제와 토론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장소에서 일주일 후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